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2002년이었었죠. 한 남성이 전 재산인 약 180억 원을 모교 대학에 기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국세청에서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바로 구원장학재단의 전 이사장인 황필상 박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황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만, 사실 이후에 이 선의의 기부자가 세금 폭탄 맞는 일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황필상법을 만들자, 제2, 제3의 황필상이 나오는 걸 막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법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가이드스타의 김병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황필상법. 이거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은 법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황필상법이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것처럼 선의 기부자들이 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지지하는 법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 기업의 대주주가 공익법인에게 5% 이상 주식을 기부할 때 최대 5%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번에 황필상 박사께서 최대 225억 원의 이 과세 폭탄을 맞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부를 실질적으로 좀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5% 규제를 좀 풀고, 혹은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을 좀 더 포함하자, 이런 것들이 황필상법의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5% 제한 조항을 풀었을 경우에 네네. 기부를 빙자한 탈세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이 5%가 예전에는 1993년도 이전까지는 이게 20%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편법 승계 같은 부작용들이 우려되고 네.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계적으로 줄여서 5%까지 줄였는데요. 근데 이러한 그 당시에는 공익법인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어느 공익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국세청의 모든 공익법인들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모두 공시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다 감시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은 충분히 견제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도가 20%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 구미국가 중에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다. 그러니까 기부하면은 전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주식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 근데 네. 일본이 몇 %예요? 50%입니다. 50%까지는 봐준다. 네네. 미국은 20%까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황필상법 도입을 찬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예 없애자는 겁니까? 아니면 2%, 3%라도 남기자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많은 학계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에 영국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100% 다 공제해주는, 이런 경우는 좀, 급진적이라고 보고, 네. 미국이나 혹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20% 수준으로, 좀 풀어주고, 대신에 풀어주는 것만큼, 공익법인들이 공익 목적에 맞게 돈을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써야 하도록 의무지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미연에 좀 상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도입하자라는 게, 황필상법을 도입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까지도 네,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과거처럼. 그런데 그러면 편법 증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의 공시하는 곳에다가 예. 우리가 어디에다가 돈을 주고 있는가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다 예. 공개를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 법안들을 도입을 하고 지금 현재 국세청에 공익법인들이 어느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았는지를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국세청에서 혹은 유관기관에서 조금만 마음만 먹고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력을 세습하기 위한 것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이 걸린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필상법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김병기 전문위원으로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황필상법 도입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영학부의 홍기용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황필상법 도입 반대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은 그 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을 이용해서 네. 기업을 지배를 해서 기업을 지배하면서 편법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래서 현금으로 내면 되는데 왜 꼭 굳이 주식으로 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을 세금을 안 내고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주식을 갖다가 낼 때에 그런 것을 현금화해서 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사실 뭐 기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식으로 하나 현금으로 하나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이제 사회적인 요구, 입법자의 의도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에서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규제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선택권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50% 일본이 20%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인가요? 미국이 20% 일본이 50%인가요? 네. 예. 그런데 미국이 20%라 하지만은 20%를 초과하면요 보유하고는 주식에 대해서 10%를 또 그 받은 그 재단법인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규제가 있는 겁니다. 20%를 하면은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비영리 법인이 영리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지배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느냐, 바로바로 소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들 타 주식과 현금의 선택권을 100% 하면 차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주는 이유는 그런 편법 증여의 문제 또 사회적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이 하는 일이 다른데 비영리기업이 영리기업의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거기에 주인은 비영리기업의 주인은 이사인데 그 이사가 누가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가 출연자의 관계를 속속들이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는 좀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주식으로 꼭 주식으로만 내야 되겠다. 왜 현금으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부를 못 한다. 요거는 다른 생각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측면이지. 기부 1,000억을 갖다 내도요 세금 한 푼도 없습니다. 1조 원을 내도 세금 없어요. 그런데 주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서 그 병폐를 있으므로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현행 지금 5%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황필상법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한 20%로 늘리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20% 늘리면 부작용이 크다고 보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증여세법에 10년 증여를 이제 분산 증여를 해서 매번 1년마다 5억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10년을 합쳐서 증여세 과세를 하는데 만약에 20%를 하면 11년째 다시 20% 증여하면요. 11년 만에 40%를 증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5%로 하게 되면 5%를 10년 만에 하고 다시 5%를 하게 되면은 10%뿐이 못해죠. 11년째 되면 20년 이내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편법 증여를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한 게 우리나라 사정으로는 미국이나 이런 데 투명한 사회보다도 지금까지는 좀 5% 지금 사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게 3.54, 이재용 씨는 0.6%뿐이 안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어떤 재단법인 만들어서 넘겨주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지배구조 갖는 이걸 국민이 그거를 용인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퍼센테이지가 작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상호 출자가 여러 가지 제도가 아주 복잡적으로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재벌이라는 그 특수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퍼센테이지를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교수님도 황필상 박사처럼 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아야 된다는 데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이 증여세는 그 3개월 이내에 하면은 언제든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고요. 또 3개월이 넘었다 하더라도 다시 3개월, 지금 총 6개월이 증여로부터 증여 취소를 해서 과세할 수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적 조치에서는 국세청이 재단법인 이런 데가 특히 문제가 되니까 공익법인에 대해서 그 증여 기부 안내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 따라서 이걸 철저히 알려주고 또한 그 과세 이후에는 과세 예고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여 세금 되면 과세 예고 통지 후에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내가 보니까 세금 내게 생겼네. 그러면 그때 증여 취소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 두게 되면은 이러한 그 지금까지 황필상 씨의 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필상법 도입에 찬성을 하는 측들은 주식으로 설사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법이라는 게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이 교모하게 이 재단법인은 주인은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진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는 우리가 속속들이 외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의 어떤 특수관계에 의해서 가서 있는 분들이 네. 지배해서 나의 그 기업 지배를 유지를 시켜준다 그러면 5년 또 10년 후에 가서도 이사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이거는 그리 쉽게 투명화가 돼서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경영학부의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예, 이거 좋은 건가요? 좋은 소식이죠. 그죠? 한국은행이 이제 4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했는데 101.2였습니다. 기준이 100이었는데 100을 거의 4, 5개월 만에 넘어선 거죠. 6개월 만에,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거는 이게 좋아진 거는 이제 신율 교수님의 출발세 아침도 상당한 몫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건 설문조사예요.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소비를 늘리겠습니까? 한 각종 설문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해서 집계를 한 건데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방송은 별로 좋은 얘기 안 나오는데 정치 얘기는 안 좋은 얘기 하시는데 경제 얘기는 좋은 얘기. 그런가요? 예. 긍정의 화신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좋아졌다는 거고 4개월 전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예. 올 1월이었는데 그게 4개월 만에 갑자기 좋아진 게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치를 보면 탄핵 정국에서 그래도 약간씩 정상화해가면서 선거까지 온 거고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그 4개월 동안 좋다라고 계속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수출입니다. 수출이 좋아지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언젠가 다른 것도 좋아지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실제로 소비를 좀 늘려도 되나 보다. 나 말고 딴 사람 늘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내수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서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였던 것 같고 다만 변수는 오는 5월 9일에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의 정책이 어떠냐, 그 정책 변화가 변수가 될 거다라는 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전망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공무원 월 평균 소득이 처음으로 500만 원을 넘었다고 그러죠? 이게 뭐 기준이냐에 따라 다른데 인사혁신처 자료인데 공무원 전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부터 저 9급 공무원까지 예, 대통령도 포함이 돼야죠. 그렇죠. 그거 네. 하면 조금 더 높아지겠네요. 네. 뭐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공무원 그러니까 지난 1년간 휴직 없이 근무한 휴직을 해서 그런가? 근무한 공무원 95만 명을 대상으로 급여를 산출했더니 평균이 510만 원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 공무원 박봉이라는 얘기는 옛말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박봉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예. 고위 공무원들이 포함이 돼서 이렇다라고 하는 게 공무원분들의 항변인데 연봉 기준은 6,120만 원이 물론 세전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성과급, 시간의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가 보상비가 다 포함이 됐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기업은 어떠냐. 대기업은 비슷한 기준을 봤을 때 지난해 월 평균 임금이 513만 원이었어요. 예. 거의 비슷했다. 3만 원 차이고 중소기업 300인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을 보면 323만 원. 훨씬 적다는 거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 급여에 반영 안 된 복지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월 40만 원에서 100만 포인트 정도 돈으로 안 주지만 복지 포인트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는 거고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연금이죠. 공무원 연금 포함하면 사실 맞아요. 어지간한 셀러리맨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걸 예. 평생 나중에 나눠 받는다는 퇴직금은 거죠.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공무원들 퇴직금도 있죠. 있나요? 퇴직금 있고 이제 그거 외에도 연금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일반 셀러리맨보다 많다는 건데 이 공무원 기본 소득도 500만 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목 내놓고서 사상 최대 인원이 항상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몰리잖아요. 예. 자,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한 이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그러죠.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제 오늘로 13일 남았네요. 예, 13일 남았으니까 표를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다들 묻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표심을 잡기 위해서 내놓고 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어제 자동차 유류세를 반값으로 5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배기량 2000cc 미만 대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 61%가 세금이니까 유류세를 50%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 전체가 27.6%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문재인 후보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는 걸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환승하면 원래 돈이 더 붙잖아요. 버스 요금 그렇죠. 같은 게. 근데 환승 횟수나 거리에 관계없이 추가 요금을 안 붙이는. 그래서 정액제 교통카드고 그러면 교통비가 30% 준다라는 거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칼퇴근법이라고 하죠. 퇴근 후 SNS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금지하겠다라고 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성 여부죠. 그죠? 그렇습니다. 재원입니다. 예, 예. 재원과 현실성인데 문재인 후보의 광역 알뜰 교통카드만 봐도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 재정, 시 재정이 안 좋아 못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광역 교통 체계 때문에 환승 체계 때문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걸 대선 후보가 얘기한다고 서울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그것도 결국 통신사 부담입니다. 통신사를 파일 비틀어서 할 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유류세 인하 정부 세금이 줍니다. 고관이 줄어드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 공약하려면 다 증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세를 원래 해야 될 걸 축소해서 어제 문재인 후보가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SNS 업무 지시 금지 마땅한 처벌 조항이 좀 없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과연 취지는 좋은데 제대로
이행 실시될 수 있을까 하는 이게요. 우려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공약들이 남발되는 게 뭐냐면 일반 유권자들은 그 재원이 어떻다라는 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지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뭐 토론을 봐도 사실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공약 검증 그러는데 이게 사실 당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네. 공약 이행 여부도 탄핵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근데 이게 굉장히 공약 현실성 따지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 자, 중국 얘기 해봐야죠.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줄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본인 관광객까지 준다 그러네요. 이거 북핵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지난 11일에 한국 여행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사람들 정보말 많이 잘 듣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인 수천 명이 한국 관광 여행을 실제 취소했고요. 예. 3월 5초도 일본의 골든위크라고 해서 뭐 아하. 일왕 생일, 헌법기념일, 어린이날 뭐 한 7일, 9일까지 쉽니다. 아. 이때 한국 여행을 다 예약했다가 취소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 방문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20% 증가해 왔어요. 그동안 올 들어서 중국 네. 대신에. 근데 북핵 이슈가 터진 다음부터는 이게 거의 10분의 1 정도 2, 3%대로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제주도가 직격탄 맞고 있다 그러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제주도 가볼 만하다는 거고요. 일본 사람도 안 오고 중국 사람도 안 오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야죠. 그래서 제주도의 크루즈 모처럼 여행이 좀 한적한. 맞습니다. 예. 정말 깨끗하고 좋죠. 그 크루즈선이 거의 운항을 안 하는 거죠. 아하. 이것 때문에 참 큰 거고요. 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가 최근에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인들에게 뜬 관광지였는데 일본 수학여행단의 발걸음이 또 끊겼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5월 첫째 주 그 황금 연휴 때 갈 데 없으면 경주도 한번 고려해 보면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5월 황금 연휴 이제 우리도 다음 주에 시작이 그렇죠. 됐는데 인천공항 이용객이 200만 명에 달할 거다. 야, 이분들 투표하고 가야 되는데. 예. 사전 선거 5월 4일부터 5일이죠. 이때 네. 공항에도 선거 투표소가 있다니까 꼭 하셔야 될 것 아. 같고 그 197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예.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5월 7일이고요. 출발은 당연히 5월 3일 석가탄신일 때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 꼭 하셔야 되고요. 예. 5월 4일, 5일 사전 투표일 때에도 꼭 놀러를 가더라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러워요. 예, 징검다리 우리는 다 일을 하는데. 방송도 다 하나요? 네. 그럼요. 징검다리 때 당연히 하죠. 자, 마지막으로 플라잉카 나르는 자동차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 캘리포니아에서 어제 그 실험 비행을 했는데 구글의 공동 창업자죠. 레리 네. 페이지가 스타트업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키티호크라는. 거기서 이제 나는 자동차, 이른바 플라잉카를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8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서 예. 40km, 시속 40km로 달려서 한 5분간 비행을 했다는 건데요. 헬기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물 위에서도 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나르다가 물 위도 갈 수 있는 거죠. 다목적이네, 다목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용으로 써야겠네, 보니까. 군용으로도 쓸 수 있고 예. 출퇴근 때 길이 얼마나 막혀요. 예, 근데 그렇죠. 출퇴근용으로 나르는 플라잉카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제가 이 군용 얘기한 게요. 모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 개발이 되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가 무기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플라잉카가 있다. 그럼 그거 분명히 이 군 쪽에서 이제 군침을 흘리고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경제성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더 작고 잘 나를 수 있다면 그렇고 이제 그렇죠. 구글뿐만 아니라 예. 이미 10여 개 업체들이 지금 이 개발에 나섰고요. 예. 한국도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중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 보내시면 다음 주부터 연휴가 시작되니까 그 희망 갖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